5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 여파가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흐렸지만 미국 소비지표 개선이 이를 만회시켜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내렸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장 초반 부진을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지표 호전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영국이 0.57%, 독일이 0.95% 올랐고 다만 프랑스 증시는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 소비지표 개선 소식에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전날보다 95센트 내린 96달러 1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의 연정 구성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2차 총선 실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빠르면 4달 중 총선이 다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올 들어 두 번째 지급 준비율 인하에 나섰습니다. 오늘 18일부터 은행들에 대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1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중국에서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또 인하했는데요. 최근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인하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되자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유럽발 악재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 191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이 국내 증시에도 힘이 될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이슈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의 만남도 주요 변수가 될 예정인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을 통해서 어떤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죠.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JP모건의 쇼크가 개장 전부터 시장의 화두가 됐었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요. 네, 일단은 장 중반 쪽에서 좀 상승 전환하게 되면서 주말 시장을 조금 기분 좋게 마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장 마감 후에 나왔던 JP모건의 20억 달러 규모의 어떤 파생 손실이 장 초반 좀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예상치를 하회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사년의 최고치를 기록한 미시간대 소비심리 예비치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장 중반에는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표 개선 소식으로 상승 전환했던 뉴욕 증시가 장 후반 쪽에서 아무래도 그리스 정치권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인해서 2차 총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소식이 전에 악재가 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0.27%, 마이너스 0.27%,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4%, 나스닥 종합지수는 보합권입니다. 0.01% 정도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통신주와 기술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금융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6.3%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DVD 대여 사이트인 넷플릭스가 6.85%, 인텔이 1.43%, 마이크로소프트가 1.37% 상승을 했습니다. 버라이즌 1.5%, AT&T가 1.3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금융주인 시티는 마이너스 4.27%, 골드만삭스가 마이너스 3.94%, 모건스탠리가 마이너스 4.29% 정도 하락을 했고요. JP모간은 9.28% 정도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럽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 지표 호전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다른 그 영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물론 죄송합니다. 유럽 증시도 어떤 출발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둔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와 스페인 은행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장 초반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그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전일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난 뒤에 소식이 나왔던 JP모간의 큰 폭의 파생 손실도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약세에 머물던 유럽 증시가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 소식으로 인해서 장 후반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정부가 은행권 부실 자산에 대한 계약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0.57%, 독일은 1%에 가까운 0.9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 0.01% 정도 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종목별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세계 2위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쉐린이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3.7% 상승을 했고요. 프랑스 3위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큰 악재는 JP모건의 대규모 손실 고백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그 장 마감하고 네. 그 전날 목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S&P 선물이라든지 나스닥 선물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JP모간 그 소식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간 체이스가 지난 6주간 합성신용증권이라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20억 달러 규모의 파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합성신용증권은 실질적인 채권 거래 없이 신용만으로 수익 및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손실 규모를 밝히면서 우리의 엄청난 실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생 상품 투자 손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실제로 2분기 리스크 해지 부문의 손실액 전망액을 당초 2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JP모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간과 관계된 모든 자회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을 시켰고요. 하지만 그 손실 규모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신용등급 강등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현재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얼마만큼 어떤 그 파급 효과 그리고 볼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언급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권 파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좀 금융권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 부분 염려해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그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좀 더블 딥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유로존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도 조금은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유로존의 경제가 마이너스 0.3%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난 2월달 수정 전망치인 마이너스 0.3%를 재확인함으로써 국채 위기로 인한 유로존 경제 침체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는 경제 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신뢰성 저하의 충격으로 금융부문 소요가 재발을 하면서 불안이 전체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취약한 은행들과 취약국가 국채들이 다시 타격받는 부정적 악순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류선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건전한 재정과 새롭고 강력한 경제 운영 체제 틀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그리스 3당인 사회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또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2차 총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이 부분 그 예상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가 좀 발목을 잡게 되면서 다우 산업지수가 상승 마감할 수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이 도리어 하락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선거 어떤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제3당이 사회당의 베니젤로스 대표는 정당 대표들과 회담을 가지고 난 뒤에 TV 연설을 통해서 구제금융 협상 파기를 주장을 하는 급진좌파 연합의 참여 거부로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정 구성 권한이 10일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선거가 6월 17일 치러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연정 구성 실패로 긴축 이행 및 유류선 탈퇴 여부를 둘러싼 그리스 우려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총선이 다시 치러질 경우에 좌파연합이 제1당이 되거나 더 많은 표를 받아 구제금융을 중단하고 은행 국유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5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월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 외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월 대비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유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둔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2014년 말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금 마련이 됐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예비치는 7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심리 지수는 4년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고용성장의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자국 은행권에 대한 구조 조정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예. 지난해 54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 정도의 대손 충당금 추가 확충을 지시를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계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월달 540억 유로에서 추가로 300억 유로의 자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자금 조성 능력이 없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5년 만기 융자를 제공을 하고요.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서 금리는 5년 만기 국채의 2배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요구처럼 은행권의 대출과 자산에 대한 독립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곤도스 장관은 정부가 은행들에 제공하는 것은 융자일 뿐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주말 동안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중국 모멘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네. 그 업종에게 조금 그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 12월 달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시장에 큰 폭의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두 번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그런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오늘 시장 열리고 난 뒤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조금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 정도 인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20.5%에서 20%로 낮아지게 되고요. 지난해 12월 3년 만에 처음 내린 이후에 지난 2월 달에도 추가 인하한 적이 있는데 이로써 이번에 3번의 지준율이 인하가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국에 따른 그 지준율 인하 소식
진입을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 둔화 움직임을 막으려는 조치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들이 얼마만큼 중국 기업들의 실적인 대출로 연결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금값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죠. 네, 예. 먼저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욕 상하권에서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 같은 경우에 6월 인도분이 95센트, 0.9% 하락한 배럴당 96.1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6월 선물이 11.50달러, 0.7% 하락한 온수당 1,584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JP모간의 파산 손실로 인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졌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주에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의 이 만남도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할 재료인 것 같은데 또 뉴욕에서는 연준의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3월 기업 재고, 5월달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6일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4월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해서 허가 건수가 동시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4월달 산업생산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마다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지수, 4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기업 실적 발표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4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룹폰, 15일은 홈디포, 삭스, JC페니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6일 같은 경우에는 디어, 스테이플스, 타깃, 그리고 17일은 월마트,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부터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JP모건의 파생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난 이유의 배경과 앞으로 이 대규모 손실이 미국의 이른바 볼커룰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지난 금요일 JP모건의 주가가 9% 이상 폭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 규모가 나왔습니까? 현재 1차로 네. 발표한 부분은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약 20억 달러의 매매의 손실이 현재 집계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로 환산하면 2조 달러가 현재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현재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브루노 익실이라는 런던 소재 JP모건 런던 오피스에 근무하는 트레이더가 이른바 125개 회사채의 가격에 연동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 파생 상품 거래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이것이 시장의 변동성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현재 손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반대쪽에 포지션을 구축했던 일부 10개 헤지 펀드는 3천만 달러 이상의 현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JP모건은 이번 선물 포지션 거래에서
회사채 시장의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그렇지만 반대 포지션을 취했던 내용들은 이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볼콜을 이런 부분의 시행 여부,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서 빠져나가는 일부 투자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JP 모건의 포지션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파생 상품 매매에서 JP 모건은 시장의 방향성을 읽는 데 실패했고 또한 그 이른바 이 부분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최고 투자 책임실이 적절하게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일부 놓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현재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 문제 거래가 과연 리스크 해지였는지 아니면 투기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첫 번째 일성으로 한 것은 리스크 해칭 거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파생 상품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브루노 익실이라는 트레이더는 그 전에도 약 선물 포지션 또한 파생 상품 거래에서 단일 매매로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 모형은 밸류엣 리스크 바 모형을 이른바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이 모형도 처음에 개발한 회사가 JP 모건입니다. 그런 것으로 치면 리스크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투자은행에서는 가장 현재 노하우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 모형, 이른바 리스크 관리 모형의 맹점은 이른바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폭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변수를 입력하는데요. 이 시장 변수가 시장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그 현재의 내용보다도 크게 변동할 경우에는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이미 다이먼이 첫 일성으로 명백한 실수였고 우리의 우둔함이 지적됐고 또한 판단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현재 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좀 더 내용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향성 매매의 어떤 판단 착오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 말고도 이 파생 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해를 본 적이 많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베어링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보셨죠. 예, 1995년도에 베어링 은행이라고 아주 걸출한 은행이 있었는데요. 리 릭슨이라는 싱가포르 소재 베어링 그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 225, 니케이 225 지수 선물에 대량으로 투자를 했다가 이 부분이 파산에 이를 정도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제롬 캐르비엘이 그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이 났었습니다. 이때 손실 금액은 7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JP 모건의 20억 달러 수준은 많지만 아주 최악의 그 현재의 사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제이미 다이먼도 충분히 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은행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베어링과 소시에테 제네랄은 거래 부분에서 허위 보고가 있었고 은닉 등 부정 거래가 있었는데요. JP 모건은 아직까지는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대응은 또 없습니까? 일단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일단 1차 조사가 현재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장부나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부서의 대응 노력 이런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책 등 그 일벌백계 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RB도 현재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당시에 JP모건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의 조사를 현재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치라든지 여러 그 신용등급 하강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JP모건이 부실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나타난다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JP모건의 파생 상품 손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고 다른 금융권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지난 4월 13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JP모건의 파생 상품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첫 번째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애써 좀 태어난 JP모건의 입장이 15일 주총을 앞두고 역시 이 부분을 공표하기로 현재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의 부적절한 부분은 어차피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실사 내용을 두고 현재 2년 연장된 볼커룰에 다시 재집행, 재도입 이런 문제가 크게 올라올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JP모건의 투자 손실 쇼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JP모건의 쇼크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심적 지지선이었던 1920선마저 내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좀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외국인의 또 8일째 팔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장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JP모건은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기로는 이제 책임자가 실수를 인정을 했고 네. 또 이에 따라서 협조를 하겠다 조사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왜냐하면 큰 기업에서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시에는 좀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요. 전일장 조금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8일째 팔자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10선까지 밀리면서 전일 대비 27.8포인트 하락한 1917.13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121선이 무너지고 또 201선 가까이 내려왔다,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만 뭐 좀 매수를 보여주면서 장을 그나마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주가는 박스권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지는 않으셔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좀 하락을 했지만 강보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또 네. 기관의 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장을 크게 하락은 이끌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대세가 코스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수세가 이어졌고 개인이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일장 강세 업종과 하락 업종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시장 심리가 불안하자 경기 방어주가 좀 부각을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경기 방어주의 지금 시각들이 좀 돌리고 있죠. 경기 방어주라 하면 주로 게임주를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게임주가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지금 게임주는 그동안 좀 소외됐고 그다음에 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쪽이어서 좀 관심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게임주는 사용자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제 아들하고도 가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아들 친구들이 좀 좋아라 하긴 하던데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가보는 이유가 거기서 가서 현장에서 어느 게임을 많이 하는가도 좀 보기 위해서, 물론 즐기기도 시장 조사를 하긴 위해서. 하지만 네. 시장 조사를 위해서 좀 가보면 많은 게임을 하는 업체의 주가가 확실히 올라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골프존 이런 부분들도 스크린 골프를 가끔 가보면 얼마큼 사람이 많은가,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주가를 좀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게임주에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고 그 외에는 좀 관심들이 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쪽 관련해서 좀 많은 관심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제약 보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저쪽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말씀드린 제약주 중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상한가를 치면서 마감을 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좀 명암이 엇갈리면서 마감됐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는 좀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코스피의 대장주, 그다음에 네.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온,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코스피가 계속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지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보여지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의 불안감 때문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유럽의 불안감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 좋고, 또 오늘 아침 뉴스죠.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큰 선거 지역에서 좀 참패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서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것도 좀 관심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냐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삼성의 시대가 열리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 관련주 테마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삼성전자 테마주라고 하는데, 이런 테마주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도 런던 올림픽 광고 수혜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한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조금씩은 사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세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유심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팁을 좀 드리면, 코스닥을 테마나 이런 소식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 회사의 역시 주식은 그 회사가 영업을 잘했나 못했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스권이 이탈했지만 희망을 버리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1900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좀 불안감이 크거든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네. 박스권은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1910, 1850까지 보는 뭐 증권사들도 네.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할수록 지금 대기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릴 때 1900, 1700, 1800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어느 선이 되면 연기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하락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연기금에서 들어올 자금들이 충분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유럽이 빨리 안정화를 찾는다면 유럽으로 이탈됐던 자금이 국내로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뭐 불안한 심리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가셔서 오늘은 뭐 조금 주가가 하락하면 바로 네. 매수를 하시고 조금 오른 다음에 매도하시는 이런 박스권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려면 코스피보다는 말씀하신 코스닥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코스닥으로 네. 좀 가시고 코스피는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룹 관련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그룹 관련주를 보시고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무래도 흑자난 기업이 좋겠죠. 그래서 흑자난 기업에 그리고 대표주들이 있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 이런 거를 네. 좀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이 주말 동안에 중국발 모멘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중국이 예.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예.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본에는 인하 기대감이라고 써놨는데 네.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금을 그만큼 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자금들이 추가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중국과 관련해서 특히 뭐 화학이나 그런 철강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업종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지금은 화학 쪽은 아무래도 네. 지금은 조금은 더 이렇게 보셔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화학 쪽보다는 중국의 소비주를 보시는 쪽으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럼 유동성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쓸 돈이 많다 이런 얘기니까 그 돈을 이렇게 좀 소비하는 쪽으로 락앤락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소비주 관련주로 가시는 게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세 나라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유럽, 아프리카, 미주 측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계약도 운임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을 현재 부피에서 열량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 거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고 가구를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르면 수년 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간 관세 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될 전망입니다. 이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예,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했습니다. 또 한중일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은 오늘날 세계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 교역량이 6분의 1을 차지하며 북미 EU와 함께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삼국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삼국 경제 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된 투자 보호 협정은 투자자와 상호 투자를 보호함에 있어 유치국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층을 강화했는데요.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와 투자에 대한 내국민 최애국 대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보장협정은 기존 한일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강화돼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국은 또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협력, 한중일 산업장관 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 화산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문화 분야 협력 증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농업협력 부속 문서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 협력 부속 문서도 정상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 총리와 단독 확대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경제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2015년 교역 목표 3천억 달러 조기 달성과 양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국이 원유 수입 지역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중동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유럽과 아프리카, 미주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해서도 1년 계약도 운임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은 것만 지원하는 등 각종 조건이 까다로워 2004년 이후 혜택을 받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이외의 곳에서 원유를 들어올 경우 1년 이상 장기 계약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없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정부의 운임비 지원을 받으려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약, 연간 700만 배럴 이상, 연간 4회 이상 수입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지경부는 이중 기간 계약을 먼저 없애면 중동 이외의 현물 시장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이 앞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이 25년 만에 연량 단위로 바뀝니다. 네. 지식경제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을 종전의 부피 단위에서 연량 단위로 개편한 도시가스 연량 거래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연량 거래 제도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을 연량 기준으로 지분하고 국내에서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부피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오던 방식을 수입에서 공급까지 연량 단위로 일원화한 제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를 구입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이름을 거짓으로 기재 팔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고요? 예, 9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허위로 가구 회사 이름을 넣어서 팔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네. 13일 공정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업체는 우리홈쇼핑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 INT, R&D 홀딩스, NS홈쇼핑 등 9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가구의 가구를 파는 과정에서 가구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 상표 업체를 허위로 표시했는데요.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 상품 판매액은 최근 3년 동안만 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이슈앤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